남편의 죽음에 동의한 아내 해경궁 홍씨의 비극. 1762년 윤 5월 13일, 한 여인이 뒤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것은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물 한 모금만. 그 여인은 뒤주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해경궁 홍씨. 한중록을 쓴 그 여인입니다. 8일 후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 여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왕의 물음에 이 여인 역시 마땅히 패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왜 그녀는 남편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구할 수 없었을까요? 1762년 윤 5월 13일, 그날은 무더웠습니다. 한중록의 기록입니다. 윤 5월이라 날이 몹시 더웠다. 상감께서 크게 노하시어 동궁을 부르셨다. 해경궁 홍씨는 그날 아침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남편 사도세자가 평소보다 더 초조해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부터 세자는 옷을 갈아입고 또 갈아입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발작이 시작된 것입니다. 해경궁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병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궁녀들을 때리고 밤마다 비명을 지르고 자신의 옷을 찢는 남편.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오후 시에 영조가 세자를 불렀습니다. 해경궁은 남편을 배웅하며 옷깃을 다시 매만져 주었습니다. 마마, 진정하시고 상감 앞에서는 조심하소서. 사도세자는 아내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늦었소. 그것이 부부가 나눈 마지막 정상적인 대화였습니다. 1시간 후 궁궐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영조가 세자를 폐위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한중록의 기록입니다. 상감께서 동궁을 폐하신다 하시니 온 궁중이 발칵 뒤집혔다. 해경궁은 급히 대전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막혔습니다. 나인들이 말렸습니다. 빈께서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상감께서 노하셨나이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소리. 영조가 소리치는 소리, 사도세자가 바닥에 엎드려 우는 소리, 그리고 11살 새손이 할아버지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하는 소리. 아바마마를 살려주소서. 해경궁은 그 소리를 들으며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한중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들어가자니 상감의 노여움을 살까 두렵고 가만히 있자니 동궁이 걱정되었다. 그때 한 나인이 급히 달려와 귀옛말을 했습니다. 빈마마, 상감께서 동궁을 뒤주에 가두라 하셨나이다. 해경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뒤주 앞 선택의 기로에선 해경궁 홍씨. 뒤주가 창경궁 뒤뜰로 옮겨졌습니다. 커다란 쌀 뒤주였습니다. 사도세자가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밀려 들어갔습니다. 한중록의 기록입니다. 동궁께서 뒤주에 들어가시니 덮개를 덮고 자물쇠를 채웠다. 해경궁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한중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차마 가까이 가지 못하고 행각 너머에서 바라보고만 있었다. 왜 가까이 가지 못했을까요? 한중록은 말합니다. 상감께서 누구든 동궁을 위로하는 자는 함께 벌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였을까요? 첫째 날 밤, 뒤주에서 사도세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바마마, 소자가 잘못했나이다. 용서하소서. 해경궁은 처소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중록의 기록입니다. 밤새도록 동궁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둘째 날 해경궁은 시어머니 영빈 이씨를 찾아갔습니다. 한중록에는 이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대빈마마께 엎드려 울며 청하였다. 마마, 상감께 아뢰어 동궁을 구해주소서. 대빈마마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늦었다. 상감의 뜻이 확고하시니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하셨다. 해경궁은 울며 매달렸습니다. 그래도 마마께서 아니시면 누가 동궁을 구하겠나이까? 영빈 이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새손을 생각하시오. 지금은 새손을 지켜야 할 때요. 그 말에 해경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셋째 날 사도세자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물 한 모금만. 해경궁은 몰래 뒤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내관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중록의 기록입니다. 내관들이 말하기를 상감의 명이 없으시면 누구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해경궁은 멀리서 뒤주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빈 궁으로 돌아가시죠. 돌아보니 시어머니 영빈 이 씨였습니다. 영빈은 해경궁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소. 해경궁은 물었습니다. 마마, 정령 동궁을 이대로 보내야 합니까? 영빈은 대답 대신 말했습니다. 새손을 생각하시오. 새손만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소. 그날 밤 해경궁은 한중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동궁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이제는 새손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마땅히 패하소서. 해경궁의 한 말이다. 다섯째 날 신하들이 영조 앞에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세자를 풀어주라고 상소했고 누군가는 침묵했습니다. 영조는 모두를 꾸짖었습니다. 너희는 모른다. 저자가 얼마나 패역했는지. 그때 영빈 이 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승정원 일기의 기록입니다. 대빈께서 아뢰기를 동궁의 죄가 크오니 마땅히 패하시는 것이 옳나이다라고 하였다. 어머니가 아들을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영조는 영빈을 보며 물었습니다. 경이 진정 그리 생각하는가? 영빈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상감의 뜻을 따를 뿐이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지켜보던 해경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중록의 기록입니다. 대빈마마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니 나는 아찔하였다. 영조가 다시 물었습니다. 비는 어찌 생각하는가? 해경궁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한중록에는 이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감께서 나를 부르시니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들어가자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대답하지 않자니 불경이 될 것 같았다. 해경궁은 천천히 대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조가 다시 물었습니다. 경은 동궁의 처분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가? 한중록에 기록된 해경궁의 대답입니다. 신첩이 어찌 감히 상감의 뜻을 거역하겠나이까? 마땅히 패하소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해경궁 자신도 놀랐다고 합니다. 한중록의 기록입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왜였을까요? 한중록은 설명합니다. 만약 내가 동궁을 감싸면 상감께서는 나까지 미워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새손까지 위험해질 것이었다. 해경궁은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아들을 택한 것입니다. 영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빈도 그리 생각하는구나. 그렇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해경궁은 물러나와 대전 뒤 행각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중록의 기록입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동궁을 죽인 것인가 하는 생각에 괴로웠다. 여섯째 날 뒤주에서 신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일곱째 날 소리가 멈췄습니다. 여덟째 날인 윤호월 21일 뒤주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사도세자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의 기록입니다. 동궁이 뒤주 속에서 절명하였다. 해경궁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나는 울고 싶었으나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모화변 이후 해경궁과 영빈 이 씨의 관계는 미묘해졌습니다. 한중록에는 이 두 여인에 대한 기록이 곳곳에 나옵니다. 영빈 이 씨는 사도세자의 생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을 버렸습니다. 왜였을까요? 한중록은 영빈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대빈마마께서는 평소 동궁을 몹시 아끼셨다. 하지만 동궁의 병이 점점 심해지자 걱정이 크셨다. 영빈은 아들의 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궁녀들을 죽이고 환관들을 때리고 밤마다 발작을 일으키는 아들. 영빈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렇다면 살릴 것은 손자였습니다. 11살 새손 훗날의 정조. 영빈은 아들을 희생시켜 손자를 구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한중록에는 영빈의 심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빈마마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동궁을 버린 것이 아니라 새손을 살린 것이다라고 하셨다. 하지만 해경궁은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대빈마마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어찌 어머니가 아들을 그리 쉽게 버릴 수 있단 말인가. 두 여인의 차이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영빈은 생모로서 냉정한 판단을 했습니다.
반면 해경궁은 아내로서 괴로워했습니다. 영조는 이 두 여인의 태도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만족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의 기록입니다.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빈과 빈이 과인의 뜻을 이해하니 다행이다라고 하셨다. 하지만 영빈 이 씨는 그 후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이모화변 2년 후인 1764년 영빈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9세였습니다. 야사에서는 영빈이 아들을 버린 죄책감으로 병들어 죽었다고 전합니다. 한중록에는 영빈의 임종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빈마마께서 돌아가시기 전 나를 부르셨다. 내가 동궁에게 한없이 미안하다. 하지만 새 손을 부탁한다고 하셨다. 해경궁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마마, 소녀가 새 손을 잘 보살피겠나이다. 영빈은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해경궁은 홀로 새 손을 키워야 했습니다.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도 없이. 또한 친정아버지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이모화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해경궁의 아버지 홍봉안입니다. 홍봉안은 영조의 총애를 받는 중신이었습니다. 그는 딸을 세자빈으로 만들어 권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가 폐위되면 딸도 손자도 자신의 지위도 위험해집니다. 한중록에는 홍봉안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비판적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권세를 좋아하셨다. 동궁이 세자로 있을 때는 동궁을 이용했고 동궁이 위험해지자 세손을 이용하려 하셨다. 해경궁은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원망했습니다. 한중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동궁을 진심으로 보살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권세만 생각하셨다. 이모화변 당시 홍봉안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승정원 일기를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홍봉안이 상감께 아뢰기를 동궁의 병이 심하오니 세손을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였다. 홍봉안은 사위를 포기하고 외손자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권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한중록에는 해경궁이 아버지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모년 일이 있은 후 나는 아버지를 뵙기가 괴로웠다. 아버지께서 동궁을 구해주셨다면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홍봉안은 딸의 원망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풍산 홍씨 가문의 번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손, 즉 훗날의 정조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해경궁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한중록의 기록입니다. 나는 알았다. 아버지께는 내가 사도세자의 아내가 아니라 세손의 어머니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해경궁을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시어머니도 곧 세상을 떠날 것이고 친정아버지는 자신을 도구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해경궁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11살 아들 세손이었습니다. 어떻게 세손을 지켜야 할 것인가? 이모화변 이후 해경궁의 삶은 하나의 목표에 집중되었습니다. 세손을 살리는 것. 한중록에는 이 시기 해경궁의 각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다짐했다. 동궁을 지키지 못했으니 세손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변덕스러웠습니다. 어떤 때는 세손을 끔찍이 아꼈지만 어떤 때는 내 아비를 닮았구나며 꾸짖었습니다. 한중록의 기록입니다. 상감께서 세손을 보실 때마다 동궁을 떠올리셨다. 그럴 때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해경궁은 세손에게 완벽한 손자가 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한중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세손에게 말했다. 상감 앞에서는 절대 경솔히 행동하지 마라.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한 번의 실수가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11살 소년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손은 어머니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영조가 세손을 칭찬하는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세손이 총명하고 효성이 지극하다. 하지만 해경궁이 알고 있었습니다. 세손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는 것을. 한중록의 기록입니다. 세손이 밤마다 아바마마를 부르며 울었다. 나는 세손을 안아주며 울지 마라. 네가 울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11살 아이에게 눈물도 허락하지 못하는 내가 미웠다. 해경궁은 자신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한중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눈물을 참았다. 내가 무너지면 새손도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강해야 했다. 그렇게 해경궁은 14년을 버텼습니다. 1776년 영조가 죽고 새손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25세의 정조였습니다. 14년. 하루하루가 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경솔함이 아들을 뒤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해경궁은 웃을 때도 조심했고, 울 때도 조심했고, 심지어 숨을 쉴 때도 조심했습니다. 한중록의 기록입니다. 14년간 나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어 본 적이 없었다. 밤마다 새손의 방을 살피고 아침마다 상감의 안색을 살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해경궁은 그때 비로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중록의 기록입니다. 상감이 즉위하시는 날 나는 비로소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새손을 지켜냈다는 안도감. 해경궁과 사도세자의 기억들. 한중록은 1795년 해경궁이 60세 회갑을 맞아 처음 쓴 것입니다. 이모화변으로부터 3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한중록을 읽으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해경궁은 남편을 사랑했을까요? 한중록에는 사도세자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동궁께서 병이 드셨다. 동궁께서 발작을 일으키셨다. 동궁께서 궁녀를 때리셨다. 사랑의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해경궁과 사도세자는 1744년 혼인했습니다. 해경궁은 9살, 사도세자는 10살이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혼인이었습니다. 한중록에는 초기 결혼 생활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궁께서는 나를 잘 대해주셨다. 다정하고 상냥하셨다. 하지만 사도세자가 20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병이 시작된 것입니다. 동궁께서 점점 변하셨다. 예전의 다정함은 사라지고 분노와 폭력만 남았다. 해경궁은 남편이 무서웠습니다. 한중록에 솔직하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동궁이 두려웠다. 언제 나를 해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다. 하지만 동시에 해경궁은 남편을 동정했습니다. 동궁께서 이렇게 된 것은 상감의 가혹한 꾸중 때문이었다. 동궁은 피해자였다. 이것이 해경궁이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사랑보다는 동정, 애정보다는 두려움. 이모화변 당시 해경궁이 남편을 구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남편에 대한 애정보다 아들에 대한 모성이 더 컸던 것입니다. 한중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동궁의 아내이기 전에 새손의 어머니였다. 그것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다. 해경궁 침묵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한중록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말하지 않은 것이 많다는 것을. 왜 남편을 구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한중록은 여러 이유를 댑니다. 영조의 노여움, 새손의 안전, 상황의 불가피함. 하지만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해경궁은 선택했습니다.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아들을, 아내로서의 의무와 어머니로서의 본능 사이에서 본능을.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한중록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평생 그날을 잊을 수 없다. 뒤주 앞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날을. 그것이 최선이었는지 나는 지금도 모르겠다. 해경궁 홍씨는 1815년까지 살았습니다. 84세였습니다. 이모화변으로부터 53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해경궁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한중록을 4번 다시 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795년 60세의 해경궁이 붓을 들었습니다. 한중록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1801년 다시 썼습니다. 1802년 또 다시 썼습니다. 1805년 4번째로 썼습니다. 왜 4번이나 다시 써야 했을까요? 한중록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한중록 60년 왕실의 기록.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한국 역사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